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경영통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일 날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바깥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벌써 여름이 벌써 우리 곁에 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학기도 예년 같으면 벌써 학기가 이제 거의 끝날 시점인데 다음 주쯤에 이제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만 몇 주 더 우리가 수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은 벌써 학기 말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할 일은 많고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휴식이 이 배터리가 좀 얼마 안 남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힘든 때인데요. 마지막까지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지금이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학기가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14장은 제가 사실 그냥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지 않고 소개만 하는 정도로 넘어갔습니다만 원래는 그래도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이렇게 수업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특히 중간 시험을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간이 조금 절약이 되고 그래서 14장을 좀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장은 13장과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만 여러분들 유의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4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중회귀 분석. 다중회귀 분석은 뭐냐? 다중회귀 분석은 이제 독립변수가 이제 다 같습니다. 선형회귀 분석이고, 이거 다중회귀 분석도 여전히 선형회귀 분석을 의미합니다. 선형이고, 단지 변수가, 독립변수 X가 이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죠. 이 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중회귀 방정식은 y hat은 a 더하기 b1 x1 더하기 b2 x2 더하기 b3 x3 쭉 가가지고 bk xk, 그러니까 k개의 독립변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경우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여전히 y 절편이 되겠고 b는 표본 회귀 개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탄력성이라고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xk는 k번째의 독립변수를 의미합니다.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방 개수에 비례, 주택을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방 개수와 거주 연수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방 개수가 몇 개냐 아니면 이게 지은 지 몇 년이 됐느냐 이거에는 비례하고 이거에는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회귀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y는 21.2 더하기 18.7 x1 빼기 0.25 x2 이런 회귀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방이 7개고 주택 연수가 30년이라고 하면 그러면 x1에다가 7을 넣고 x2에다가 30을 넣으면 그러면 우리가 해당되는 주택의 가격 이거를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중회귀 분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예제가 있습니다. 살스베리 리얼티사 이건 이제 부동산 회사죠. 미국 동부 해안가에서 주택을 팔고 있습니다. 구매 의사가 있는 구매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만약 우리가 이 집을 산다면 우리가 겨울 동안 내야 하는 난방비는 얼마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느냐입니다. 살스베리사는 단독 가구 주택의 난방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도록 개발부에 지시를 했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수가 난방비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일평균 외부 기온. 그러니까 난방비라는 건 외부 기온하고 이제 관련이, 외부 기온이 추우면 추울수록 난방비가 많이 올라가겠죠. 이건 상관관계를 따지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단열재의 두께.
그래서 단열재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난방비는 적게 들겠네요. 그 다음에 난방비의 연령, 난방기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뭐 아무래도 오래되면 성능이 떨어지니까 난방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살스베리사 개발부는 최근에 판매한 20개의 주택을 무작위로 추출하였고 회계식 뭐 이렇게 다 자료를 얻었습니다. 주택이 1에서부터 20까지 있고 난방비는 200 쭉 이렇게 있고 외부 온도는 이렇게 있었고 단열재 사용 연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Y는 종속 변수. 여기서 종속 변수는 뭐가 될까요? 난방비가 되겠죠. 난방비. 이게 종속 변수가 되고 첫 번째 독립 변수는 외부 기온. 그렇죠?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 첫 번째 거는 평균 외부 기온. 두 번째는 단열재 두께 인치. 그 다음에 난방기 사용 연수, 난방기 연령.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회계식으로 y는 a 플러스 b1 x1 더하기 b2 x2 더하기 b3 x3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y hat은 y의 추정치가 된다. 그래서 자, 다중 회기 모형의 우선 유의성 검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성 검증은 우리가 그 단순 회기 모형에서도 유의성 검증을 했죠. 모형에 대한 전체 유의성 검증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산 분석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 회기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모형 전체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분산 분석을 통해 유의성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설 검증 5단계를 보면 1단계 가설은 모 집단의 어떤 3개의 예를 들어 가지고 3개의 변수가 있는 경우, 독립 변수가 있는 경우 각 독립 변수의 개수는 0이다. 그래서 0이다. 모든 베타가 0은 아니다. 그렇죠? 베타 1, 베타 2, 베타 3는 각 독립 변수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x의 개수, y의 개수, x1의 개수, x2의 개수, x3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베타가 0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는 0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유의 수준을 정해라. 그 다음 3단계는 검증 통계량을 선정해라. 우리는 분산 분석을 이용을 합니다. 모형 전체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분산 분석을 선택한다. 4단계 결정 규칙, 인계값보다 크면 하고 이거 나머지는 같습니다. 같고. 자, 분산 분석표를 보면 다중회귀 분석의 분산 분석표는 다중회귀 분석 결과를 요약을 하고 종속 변수의 총 변동을 2개의 요인으로 구분합니다. 회귀식에 의해 가지고 설명되는 오차와 잔차, 회귀식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오차, 이렇게 2개로 구분을 합니다. 회귀 모형의 독립 변수로 설명된 변동과 회귀 모형의 독립 변수로 설명되지 않는 변동으로 구분을 합니다. 잔차 혹은 오차 변동, 설명할 수 없는 y 변동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래서 회귀 분석, 다중 회귀 분석에 그거는 단순 회귀 분석과 같습니다만 요 자유도가 달라요. 자유도가 단순 회귀 분석은 1이었죠. K가 1이었기 때문에 독립 변수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1이었는데 여기서는 이게 K가 되고 그 다음에 잔차가 N-2였습니다. 그때는. 여기 왜냐하면 K가 1이었기 때문에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N-2였습니다만 여기서 N-K 플러스 1을 빼줍니다. 나머지는 뭐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중 회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이제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엑셀에 올리겠습니다만, 자,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그냥 단순히 연번이고, 이건
난방비, 요게 이제 종속 변수가 되겠죠. y, x1, x2, x3가 됩니다. 자, 있고. 그래서 요 자료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자,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가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회귀 분석을 선택하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회귀 분석, 요걸 선택하는 것까지는 같고, 자, 그래서 처음에 x축을 y 값을 입력을 합니다. y 값. 요 난방비가 되겠죠. 대시까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x축의 입력 범위는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제일 첫 번째 요 글씨가 이름표기 때문에 클릭을 하고, 신뢰 수준은 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범위를 여기 옆에다가 아무데나 지정을 하겠습니다.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잔차하고 잔차도 선적합도 이 정도만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 여기 다 보이진 않겠습니다만 화면이 좁아서, 자,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단순 회귀 분석에서 했던 그와 유사한 회귀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하나씩 보면 우선 다중상관계수라는 게 있어요. 다중상관계수. 그 다음에 결정계수 R제곱. 그 다음에 조정된 R제곱. 요거는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표준오차. 이거 우리가 배웠었죠. 표준오차. 이거는 회기식을 기준으로 각 자료가 얼마나 퍼져 있느냐. 그러니까 표준편차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관측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분산분석. 요게 바로 우리가 요 위에서 봤던 요 분산 분석표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 독립 변수가 3개였기 때문에 K가 3이었기 때문에 자유도가 회귀에 대한 자유도는 3. 잔차는 그러니까 전체 자료가 20이었죠. 20 빼기 K 3 빼기 1 그죠? 해서 16이 됩니다. 요거는 SSR, SSE 요것도 구하는 식은 단순 회귀 분석에서 우리가 잠깐 했습니다만 같습니다. 이걸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합 SSR에서 자유도를 나누면 MSR이 되겠죠. MSR 평균 제곱이 되고, 또 여기서 요거로 나누면 요게 됩니다. MSE가 되겠죠. MSE. 그래서 요거 나누기 요거 한 값이 바로 FB가 되고, 요게 P 값이 됩니다. 그렇죠? 요게 P 값이 된다. P 값이 이렇게 봐도 굉장히 작은 숫자죠. 작은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또 F 값도 상당히 큰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기무가설 기각하면 어떻게 되죠? 기무가설 기각하면 기무가설이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베타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형이 유의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기무가설 기각한다는 얘기는 모형이 유의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를 보시면 이제 개수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회귀개수가 됩니다. 회귀개수.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y는 우선 a y 절편이 요걸 제가 조금 보기 편하게 소수점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놔두고 다 줄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y 절편이 427.2 그 다음에 더하기 첫 번째 이 독립변수가 평균 기온이었죠. 여기 더하기가 아니고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4.6 x1 더하기 그 다음에 이것도 빼기네요. 두 번째도 이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단열재 14.8 x2 그 다음에 더하기 6.1 x3 요렇게 우리가 이 식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귀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개수를 통해 가지고. 자, 그럼 결국 이 회기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x, y, x1, x2, x3 값에 따라 가지고 y 값을 추정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추정하는데 가장 그런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 표준 오차는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 각 요 개수에 대한 이제 표준 편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t 통계량과 요 p 값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요 개수가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를 의미합니다.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 그래서 각 개수가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 이 두 개는 보면 상당히 p 값이 작은 p 값이 나오고 이것도 상당히 작은 p 값이 나왔기 때문에 유의하다라고 볼 수 있고 요 그 보일러 사용 연수에 대한 p 값은 그렇게 그 유의성이 크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거는 좀 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실 모형 전체가 유의하다면 그죠? 우리가 뭐 이 그 개수에 대한 유의성은 어느 정도만 사실 그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유의 수준을 조금 낮게 잡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렇죠? 특히 요 Y 절편에 대한 그 유의성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Y 절편에 대한 유의성은 유의 그 수준을 0.1이나 0.2나 이렇게 좀 러프하게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형에 대한 유의성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유의성이 예를 들어 가지고 0.1 기준으로 보일러 사용 연수에 대한 유의성은 유의하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설 기각할 수 없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규모가설은 이 보일러 사용 연수에 대한 기울기가 0이다. 이게 규모가설인데 그걸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빼고 요 두 개의 변수만 가지고 회기 분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배웠던 뭐 표준 그 신뢰 수준이나 이런 데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잔차가 이렇게 나오고요. 잔차는 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월 달에 그 주택의 난방비를 예측해 보면 이달의 평균 기온이 30도, 그 다음에 단열재 두께가 이게 30도라는 게 이제 페른하이트입니다. 미국은 페른하이트를 써요. 셀시어스. 우리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몇 도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요걸 셀시어스라고 하는데 미국은 페른하이트를 씁니다. 페른하이트. F라고 써요. 페른하이트를 쓰기 때문에 페른하이트에서 30도면 우리가 셀시어스에서 0도는 어느 점이죠? 얼음이 어느 점인데 페른하이트 0도는 뭐 상당히 영하 한 20몇 도가 돼야 페른하이트 0도가 됩니다. 상당히 추운 그게 되고 30도 정도면 이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페른하이트로 32점 몇 도가 셀시어스의 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하가 되겠죠. 영하. 평균 기온이 영하라는 얘기죠. 단열재 두께가 1월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두께가 이제 5인치고 단열재도 1인치가 2.5 얼마 센치니까 5인치면 상당히 그래도 두꺼운 10cm가 넘는 두께입니다. 그 다음에 난방기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각각을 여기다 x1, x2, x3에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1월에 난방비가 예측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예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중회기 분석의 경우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 효율성 측정치. 회귀식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이제 두 개의 측정치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다중 표준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요 이제 표준 오차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식에서 표준 오차 요걸 의미합니다. 요거는 구하는 식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하고 똑같아요. 각 y 값에다가 y 예측치를 빼고 제곱하고 거기다가 그 자유도로 나눠주는데 요 값은 SSE 나누기 자유도 요거하고 같은 위에다가 루트 씌운 값하고 같습니다. 요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다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표준 편차와 유사하고 종속 변수와 같은 단위로 측정이 되고, 그러니까 y 값하고 같은 단위로 측정이 되고, 종속 변수의 관찰치와 예측치의 값의 편차를 제곱한 값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측치와 실제 값 요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0과 양의 무한대 사이 값을 가진다.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 요 식으로 도출한다. 그래서 요거는 요런 형태로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 구하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단순 회귀 분석에서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여기서 보면 요 식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 SSE 나누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 회귀식에서 이게 제곱합, 그 다음에 여기 식을 이렇게 보시면 SSE, 그죠? SSE가 요게 SSE가 되는 거죠. 요거 나누기 요거 한 값, 요걸 결국 루트를 씌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거 하면 뭐가 되느냐, 바로 요 값이 되겠죠. 요 값이나 요 값이 같다. 요걸 루트를 씌우면 요게 된다. 표준 오차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 결정계수 R제곱 요거는 R제곱 우리가 배웠습니다. R제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관계수를 제곱하면 이제 R제곱이 되는데, 그게 이제 결정계수라고 했죠. 결정계수인데, 다중결정계수나 단순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나 그 의미하는 바는 같습니다. 이 회귀식에 의해 가지고 설명이 가능한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같으면 결정계수가 0.80417인데 그럼 80.4%라고 하면 이 회귀식에 의해 가지고 y가 설명되는 퍼센트가 80%가 된다는 거. 상당히 이제 설명력이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약 그 19% 정도는 19.5% 정도는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R제곱은 이렇게 구합니다. SSR 나누기 SS 토탈. 그래서 여기 식에서 이렇게 보면 요게 SS 토탈이 되고 SSR은 요게 되죠. 그래서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이게 된다라는 얘기죠. 숫자를 한번 해볼까요? 자, SSR 나누기 SST 하면 요게 되죠. 실제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의미는 총 변동의 80.4%가 이 세 개의 독립변수에 가지고 설명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정된, 아까 제가 여기서 이 조정된 결정계수가 뭐냐, 요걸 이제 설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드디어 여기 나왔습니다. 그게 나왔는데, 그게 독립변수의 개수가 증가하면 자유도를 고려해서 아래와 같이 결정계수를 수정해야 됩니다.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우리가 그냥 그 결정계수 R제곱을 쓰는 것보다 조정된 결정계수를 쓰는 게 더 좋은데, 그게 자 보면
R 제곱 ADJ라고 씁니다. Adjusted. 그러니까 수정된 R 제곱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1 빼기 SSE의 자유도를 나눠준 값에다가 나누기 SS 토탈의 자유도 n-1을 빼준 값을 빼주면 그게 수정된 R 제곱값이 돼요. 수정된 R 제곱값. 그래서 그걸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면, 그죠? 여기서 뭐 똑같겠습니다만, 하나하나 똑같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해보면, 자, 일단 1 빼기, 자, 분자, SSE는, 요게 SSE죠. 그죠? 요거 나누기, 그 다음에 SSE의 자유도, 요거, 어떻게 보면 요 값이네요. 그죠? 요 값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자, 요걸 한번 더 요걸 이제 나눠줘야 되죠. 요거. 여기에다가 SS 토탈, 그래서 괄호를 다시 하고, 요걸 하기 위해서 이제 SS 토탈, 요게 요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나누기, 요거. 이렇게 하면, 그죠? 조정된 R 제곱값 결정 계수가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지우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계산하는 값이 이게 나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의미를. 수정된 R 제곱은 모형에 적절하지 않은 독립변수를 추가하는 것에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수정된 R 제곱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식에서 보면 이걸 보겠습니다. 이 식에서 보면 우리가 그 보일러 사용 연수에 대한 이 독립 변수는 유의성이 좀 약했습니다. 약한데 또 불구하고 이걸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그 R 제곱값이 계속 커집니다. 이건 계속 커져요. 그죠? 뭔가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 더 커지게 되는데, 이 R 제곱값이.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물리는 거예요. 좀 유효하지 않은 어떤 그 독립 변수를 추가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좀 페널티를 물리는 게, 그렇게 되면 결정 계수 값이 더 오히려 이걸 넣을 때와 뺄 때 조정된 결정 계수 값이 더 작아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조정된 이 결정 계수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R 제곱은 결정 계수는 모형에 적절하지 않은 독립 변수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다. 그래서 무조건 독립 변수를 많을수록 뭐 이게 어떤 건 유효하고 어떤 건 유효하지 않지만 어쨌든 설명력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R 제곱, 수정된 R 제곱은 쓸데없는 거를 자꾸 넣으면 이게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산출한 R 제곱과 요거는 뭐 크게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 않다. 일반적으로 요거와 요거 값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는데 간혹 가다가 이 값이 차이가 많이 나면 독립 변수 중에 모형 자체는 유의하지만 우리가 모형 자체의 이 회귀분식을 했을 때 이거 자체는 유의하지만 이 변수들 중에 하나는 상당히 유의하지 않은 어떤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결정계수값과 조정된 결정계수값의 차이가 좀 커지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요걸 이제 빼고, 그죠? 어떤 독립변수 중에 유의하지 않은 그 변수는 빼고 하는 게, 분석을 하는 게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 조정된 결정계수, 그거를 조정된 결정계수 이렇게 적는 게 좋겠네요.
요 내용은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내용도 좀 중요합니다. 다중회귀 분석의 과정. 그죠? 다중회귀 분석에는 몇 가지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이제 몇 가지는 앞에서 배웠는데 이걸 일부러 여기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빼놨습니다. 자, 다중회귀 분석에는 5가지 과정이 존재합니다. 변수 간에 선형관계가 있다. 당연한 얘기. 선형회귀 분석이니까. 그 다음에 잔차의 변동성은 y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등분산성. 이것도 이제 단순회귀 분석에서 배웠던 거죠. 단순회귀 분석에서도. 그 다음에 잔차는 정규 확률 분포를 갖는다. 그러니까 잔차라는 게 어떤 x값을 기준으로 이 회귀치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 실제 값이 분포하는 그 차이, 그 값이 잔차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14장에서 공부하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독립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요 식에서 이렇게 보면 x1, x2, x3 그죠? x1은 평균 기온이고 x2는 단열재 두께였고 x3는 보일러 사용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독립변수들 간에 상관관계 없어야 회귀식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으면 이제 사실 그 회귀식 자체가 상호작용, 이 독립변수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또는 그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두 변수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는 빼도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가정하에 이제 이 회귀식 자체가 유의하다는 거죠. 이게 독립이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평균 기온하고 단열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뭐 단열재 두께가 두꺼워진다고 외부 날씨가 뭐 더 추워지거나 더 따뜻해지고 이런 건 전혀 아니죠. 외부 날씨니까. 그 다음에 보일러 사용 연수도 당연히 뭐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여기 두께가 있을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열재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독립변수를 하나를 추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단열재 두께가 아니라 단열재 밀도다 이렇게 하나를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단열재의 두께하고 밀도는 반비례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단열재가 예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밀도가 높으면 단열재 두께가 좀 얇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스티로폼을 쓰는 것보다는 다른 굉장히 밀도가 높은 예를 들어가지고 솜을 쓴다. 그러면 솜 밀도가 좀 더 높진 않는데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쓰던 성면 같은 게 있으면 몸 해로워가지고 안 쓰는데 성면은 단열성이 높아가지고 이게 얇아도 단열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써버리면 이제 그런 관계 밀도하고 두께는 반비례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걸 추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독립변수로.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추가해도 충분히 설명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적인 다중회귀 분석의 가정이다. 잔차도 독립적이다. 이것도 했던 내용, 정규 확률 분포를 가지고 독립적이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잔차의 정규도는 잔차를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정규 분포 모양을 가져야 된다. 잔차가 이렇게 이 x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뭔가 선형 회귀식을 기준으로 랜덤하게 이렇게 분포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다중 공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다중 공손성은 독립변수들이 상관되었을 때 존재하므로 독립변수 간의 상관성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중공선성이라는 것은 어떤 회기식에서 다중공선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죠? 다중공선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변수들, 독립변수들 사이에 관계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하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하면 독립 변수들 사이의 종속성,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다.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독립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가정이 앞에서 기본적인 가정이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이 상관관계의 확인을 하는 방법이 바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자, 상관행렬을 통해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다중공선성을 의심해야 하는 경우는 상관관계가 0.7보다 작고 0.7보다 큰 경우, 마이너스 0.7보다 0.7하고 마이너스 0.7하고 0.7 그 밖에서는 다중공선성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 요거보다 더 적다 그런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요 사이에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다중공선성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 그러면 다중회귀분석식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다중공선성의 징후는, 왜냐하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면 두 변수가 중복해가지고 y값에 영향을 미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이제 되겠죠. 그러면 다중공선성의 징후는 중요한 예측 요인이라고 알려진 독립변수의 회귀 개수가 유의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의 신호를 가져야 할 회귀 개수가 음수가 되거나 혹은 그 반대가 된다. 그러니까 다중공선성이 존재해버리면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독립변수를 추가하거나 생략하면 남은 회귀 개수의 값이 심하게 변한다. 왜냐하면 상호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걸 활용하는 방법은 다중공선성의 그걸 확인하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걸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줄이고, 여기다가 다중공선성의 확인. 다중공선성의 확인은 분산 팽창 요인, 요걸 가지고 VIF라고 합니다. VIF. 그렇죠? VIF. 여러분 중에 혹시 나중에 뭐 대학원을 진학할 이제 의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대학원 가면 다중공선성을 더 깊이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배웠기 때문에 대학원 가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분산, 지금 우리 대학원생 중에 이 다중공선성이 뭔지는 아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깊이 있게 아는 학생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자, 다중공선성은 분산 팽창 요인이라고 합니다. VIF라고 해요. Variance Inflation Factor라고 하고,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쉬워요. VIF는 어떻게 해서 1 나누기 1 빼기 결정계수 R제곱 세제곱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VIF 값이 1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이 의심이 된다.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이제 그 다중공선성이 의심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어떤 문헌에서는 7, 어떤 문헌에서는 10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보다 크면 다중공선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문헌은 10보다 크면 다중공천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VIF 값이 10보다 크면 다중공천성이 의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독립변수의 영향보다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회귀 모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회귀 모형의 유의성 검증도 하고 다중공천성의 확인도 필요한 두 가지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중 회귀 분석에서는 이 두 개를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요 식에서 이렇게 우리가 봤던 이제 그 식에서 이렇게 보면 난방비를 외부 기온, 단열재의 양, 난방기 사용 연수 등과 같은 독립 변수를 이제에 대한 다중공천성을 확인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는데, 이렇게 해보면 이것들 사이에 상관 분석을 먼저 합니다. 이것들 사이에 상관 분석을 먼저 하고, 상관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상관 분석에 나온 상관 계수를 기준으로 다중공천성 VIF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요 예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잠깐 살펴봤듯이 이거는 뭐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상관 분석을 별로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변수들 간의 그 상관 관계가 좀 의심되는 경우에는 요런 이제 아까 그 다중공천성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면, 우선 상관 계수를 이용하면 요 상관 계수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각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중공천성을 계산합니다. 계산한 다중공천성의 값이 10이 넘으면 다중공천성이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회귀 모형을 이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중공천성이 확인된 변수에 대해 가지고는 둘 중에 하나는 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빼고 다시 회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앞에서 여기 이제 유의성이 큰,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유의성이 P값이 아무래도 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P값이 작은, 유의성이 큰, 그렇죠? 그러니까 유의 확률이 작은 그런 값은 놔두고 이제 유의 확률이 적은, 유의성이 적은 변수를 빼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되는데, 자, 그걸 실제로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 우리가 요거는 제가 일단은 여기서 회귀분석, 다중 회귀분석 결과는 일단은 숨기기를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숨기기 해놓고, 아까 그 잔차도하고 이런 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설명을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우선 다중공천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관 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상관 분석을 합니다. 상관 분석을 하는데, 이번에는 난방비, 이거는 이제 종속 변수니까 이거 빼고 독립 변수들 사이에 이렇게 값을 선택을 해주고, 첫 번째 행위 이름표 요거 하고 출력 범위를 또 여기다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확인 누르면, 자, 이제 결과가 나온 대로 가보면 요 두 변수 사이에 이제, 자, 이걸 조금 더, 요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평균 기온과 평균 기온은 1이 당연히 단열재와 평균 기온 사이의 그 상관관계, 보일러 사용 연수와 평균 기온과의 상관관계,
다음에 보일러와 단열재의 상관관계. 요 이제 보일러 사용 연수와 단열재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약하네요. 이거 두 개는 뭐 상관관계가 조금 제법 강한 걸로, 요거 같은 경우에 특히 좀 강한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VIF를 계산하는 방법은 바로 이제 요 식에서 요 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죠. VIF식 요 식을 1 빼기 그 상관계수의 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식을 여기서 보면 그냥 뭐 여기서 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한다고 가정을 하고, 자, 1 빼기 또 1 나누기 요 두 개 사이에 자전공선성은 요거의 제곱, 그죠? 그렇게 하면 자전공선성이 이거 아닌데, 이거 이렇게 해버리면 아마 이게 이 식이 이게 아니고, 저 1 빼기가 아니었죠. 자, 이게 1 빼기가 아니고, 자, 1 나누기 1 빼기 이게 되죠. 1 빼기 이게. 요 다중공선성 요 값은 항상 양의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열재와 평균 기온 사이의 다중공선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단열재와 평균 기온 사이에 이걸 위에다 적을까요? 위에다가 여기다가, 자, 1 나누기 1 빼기 요거의 제곱, 이것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와 요거의 그 다중공선성, 이거는 뭐 더 작게 나오겠네요. 자, 1 나누기 1 빼기 이거의 제곱. 자,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 다중공선성이 아주 작은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중공선성이 당연히 VIF 값이 F 값이 10보다 작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 그래서 모형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14장을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14장까지 공부를 했고, 요번 주로 우리가 1장부터 14장까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요번 학기에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주고 해서 아주 수업이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동영상 강의를 하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여기다 쏟아야 돼요. 예년 같으면 좀 슬라이드만 이렇게 좀 한번 보고 수업에 들어가서 그냥 수업하면 끝이고 그랬는데, 동영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또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질문도 많이 해주니까 이걸 일일이 말로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를 일일이 타이핑을 해야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경영통계 같은 경우에 학생들만 조금 열심히 하면 이게 동영상 강의가 훨씬 더 효과가 크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고, 내년에도 이거 동영상 강의를 한번 해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1장부터 14장까지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요 내용들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 과제 발표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2시간 좀 넘게 걸쳐서 이제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1장부터 14장까지 이제 뭐가 중요하다, 시험이, 그때는 아마 제가 리뷰를 할 때는 시험 문제를 내고 나서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곧 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수업 준비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이에 시험 문제를 내려고 해요. 시험 문제를 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발표가 끝나면 리뷰를 할 거예요. 어떤 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내용 중에서 어떤 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때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하면 설명, 리뷰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또 설명을 할 거고, 또
어, 그 리뷰하는 동안에 어쨌든 제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다 거기에 대한 팁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